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을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미국 증시가 굉장히 커다란 급락폭을 보였었는데요. 다시 한번 블랙 먼데이가 펼쳐지는 것일까요? 3대 지수 모두 굉장히 커다란 낙폭을 보였습니다. 일단 지수부터 보자면 다우존스 산업지수가 2.79% 급락했고요. S&P 500 지수가 3.88%, 나스닥 지수는 4.68% 이렇게 굉장히 커다란 급락폭을 보였습니다. 결국 이렇게 시장이 크게 밀리면서 3대 지수 모두 연중 최저점을 기록한 채 마감이 됐고 S&P 500 지수는 고점 대비 20% 이상 하락한 드디어 약세장에 또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이 부진했던 이유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 발표됐던 인플레이션 지표가 워낙 부진하게 발표가 되다 보니까 이로 인해서 이번 주에 예정된 FOMC에서 75bp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면서 시장을 크게 짓누르고 있는 것이고요. 자, 더불어서 이렇게 금리가 급격하게 오를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까 10년물 국채 금리도 다시 한번 크게 치솟았습니다. 3.36%까지 급등을 했고 장중한 때 2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국채 금리가 역전되는 장단기 금리 역전차가 다시 한번 발생을 했습니다. 장단기 금리 역전은 대표적인 경기 침체 신호 가운데 하나로 분석이 되고 있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도 다시 한번 커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더불어서 이렇게 위험 자산에 대한 급격한 매도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S&P 500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11개 종목, 11개 섹터 모두 어느 것 하나 살아남을 수 없이 모두 다 급락을 한 채 마감이 됐고요. 자, 더불어서 암호화폐 시장도 좋을 수가 없습니다.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는 암호화폐에 대한 매도로 연결이 되죠. 그러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인출 중단 사태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모로 좋지 못한 시장이 지난 월요일장에 펼쳐졌는데 어떤 분위기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시황은 최서영 캐스터가 정리해드립니다. 현재 시간 6월 13일 월요일장 마감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이후 뉴욕 3대 지수 모두 하락했었는데요. 오늘도 역시 하락세 이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장 초반부터 하락했던 3대 지수들 모두 하락폭 줄이지 못한 채 마감했는데요. 장 막판에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연준이 이번 FOMC에서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할 것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하락폭이 커졌습니다. 다우는 2.79%, S&P 500이 거의 4% 가까이 하락했고요.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4.68%까지 하락했습니다. 그럼 먼저 시장을 움직였던 주요 이슈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S&P 500 지수는 월요일장에서 지난해 3월 이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BTIG라는 기관의 조너던 크린스키는 이를 두고 이른바 6월 졸도설을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S&P 500이 급격한 매도세를 이기지 못하고 3,400포인트까지도 추락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목별로 매수와 매도가 엇갈리는 모멘텀 전환을 기대했지만 지난주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된 이후로 이 기대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금요일에 5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발표되면서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에 대한 시장의 희망도 꺾였죠. 때문에 이번 주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예정된 FOMC 회의에서 연준이 어느 정도로 매파적으로 나올지 시장의 경계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빅스텝은 그러니까 최소 50베이시스 포인트의 인상은 기정사실화돼 있고 심지어는 75베이스 포인트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까지 거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장중한 때 2년물 금리가 10년물 금리를 웃도는 장단기 금리 역전 현상까지도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이후 처음인데요. 시장에서 연준이 더 공격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2년 만기 국채 금리가 3.22%를 넘어선 겁니다. 이 수치는 2007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되는 현상은 경기 침체의 전조라고 여겨지는데요. 그만큼 채권 시장에서 경기 침체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CNBC의 기사에서 한 전문가는 시장이 커피츄레이션에 이르렀다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본래는 무조건 항복을 뜻하는 군사 용어인데요. 투자자들이 수익에 대한 희망을 버리고 주식을 대량 매도하는 상황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새롭게 주식을 매수하기보다는 그나마 있는 주식을 실현하려고 하거나 포트폴리오를 재배치하고 있다는 거죠. 매도 분위기가 강한 상황이지만요. 트루이스트의 케이스 러너는 투자자들에게 방어적인 자세를 유지하라고도 조언하기도 했습니다. 임의 소비재나 헬스케어 분야에 대한 이야기였는데요.
이 주식들은 큰 수익을 가져다 주지는 않을 수도 있지만 다른 섹터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아웃퍼폼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히트맵 열어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장 역시 금요일장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도 역시 섹터와 종목에 상관없이 대부분 빨간불을 켜고 있는데요. S&P 500 내 모든 섹터들이 하락한 가운데 에너지, 임의소비재, 부동산 관련 섹터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금요일에 그나마 하락폭이 적었던 필수 소비재 섹터 역시도 2% 이상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대형 기술주들 역시도 하락폭이 컸습니다. 오늘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흐름이 많이 약했었는데요. 아마존과 테슬라 모두 각각 7%, 5%, 7%의 하락세 보였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그리고 구글 역시 3%에서 4%의 하락폭을 보였습니다. 비트코인이 23,000달러 아래로 급락하면서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 주가 흐름도 좋지 못했습니다. 코인베이스와 마이크로스트래티지 각각 11%와 25%가량 급락했습니다. 도큐사인 역시 10% 넘게 하락했는데요. 지난 금요일장에서 24% 정도 하락한 이후 계속해서 하락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1분기 실적 발표가 예상치를 밑돌았고 여기에 더해서 실망스러운 가이던스를 제시했기 때문에 시장의 반응이 좋지 못했습니다. 미국의 로켓 제조 스타트업인 아스트라스테이스는 오늘 장에서 24%나 급락했는데요. 나사의 위성을 실은 로켓 발사에 실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입니다. 아스트라스페이스는 올해 들어서 총 3번의 로켓을 발사했고 그중 2번은 실패했습니다. 화장품 회사인 레브론은 이번 주에 파산 신청을 할 것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46% 이상 급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치열해진 경쟁과 공급망 위기에 시달린 끝에 부도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상품 선물 시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국제유가 하락 중입니다. 공급은 여전히 러시아에 대한 제재 그리고 증산 어려움으로 타이트한 상황이지만요.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상황이 진전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수요에 대한 기대가 꺾였기 때문입니다. 또 높은 인플레이션을 나타내는 물가지표 발표 이후에 앞으로 물가 상승을 잡기 위한 강력한 통화 정책이 나올 것이라는 걱정도 덧붙여졌습니다. 때문에 현재 국제유가 배럴당 120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시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이 폭락했습니다. 23,000달러 이하로 하락했는데요. 이는 2020년 1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인플레이션 등 매크로 요인들로 인해서 위험 회피 심리가 강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MKM 파트너스의 한 기술적인 분석가는 지난해 매수자들 대부분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것이며 기술적인 분석상 19,500달러까지도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시장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난 밤새 미국 시장에서 일어났던 여러 가지 일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애프터마켓 시간이고요. 이번 주에는 저희가 애프터마켓을 마켓 픽4로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이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큰물쌤 김태수 미국 세무사 화상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김태수 세무사님 이제 미국의 월요일장에 밝았는데 거의 블랙 먼데이 수준입니다.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베어 마켓이라는 키워드인데 아무래도 지난 밤 사이에 미국 S&P 500 지수가 약세장에 접어들었습니다. 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전해 주실까요? 네, 지난밤에 S&P 500 지수가 하락이 2020년 3월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하락하면서 이제 약세장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지금 3,800포인트 아래로 떨어지면서 3,749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이제 지난 1월 3일 종가보다도 지금 한 마이너스 21.7% 정도 하락해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1,000포인트 이상 낮아지는 모습인데 이제 지난번에 약세장이냐 아니냐 하면서 이제 약세장 살짝 발담갔다가 이제 벗어났는데 지금은 지난밤에는 S&P 500도 약세장에 접어들었다 이제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제 나온 집계들을 보면 S&P 500이 1946년 이후에 13차례 약세장에 들어갔는데 평균 32.7% 하락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금융위기 기간인 2007년부터 9년까지를 보면은 거의 57% 정도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어떤 데이터를 보면은 지금 상황이 굉장히 심각해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어쨌든 약세장에서 지수가 바닥에 도달하는데 평균 1년 조금 넘게 걸리고요. 그리고 다시 이제 최고점으로 돌아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1946년 이후에 13개 약세장 중에서 손익분기점으로 이렇게 회귀하는 데는 짧게는 3개월 걸리는 적도 있고요. 길게는 69개월까지도 걸린 적이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이 지금 지난주에 휘발유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제 식품 가격도 급등을 했죠. 그러면서 소비자 물가가 굉장히 크게 상승을 했는데 시장에서는 그동안 믿고 있었던 어떤 연준의 연준이 원했던 연착륙에 대한 어떤 희망이 좀 사라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 역사적 통계대로 정말 뭐 69개월 가량 걸리게 된다면 그 회복되는 데까지 거의 6년 가량 걸린다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빠르게 끝날 수도 있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연준에서는 이번 주에 굉장히 또 강력한 긴축을 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그 우려감이 대두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될까요? 네, 지금 이제 주말 동안에 이번 주에 당장 75bp 인상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지금 경제학자들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시장에서 예상치 못했던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연준이 선제적으로 먼저 조치를 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14일, 15일 이제 화요일, 수요일 이제 시작이 되는데 지금 뭐 블랙아웃 기간이다 보니까 따로 이제 총재들이 뭔가 말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 앞으로 이제 향후 18개월 동안 연준이 얼마나 매파적으로 이걸 올릴 것인가, 이제 그게 문제인데, 지금은 이제 0.75에서 1% 정도 범위에 있지만은, 앞으로 이제 올라가는 게 2022년도 올해 말 같은 경우에 1.9%까지 올리겠다.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2.8%까지 올리겠다. 지금 이렇게 연준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는 이거보다 좀 더 높게 잡고 있어요. 올해 2.8%까지 올라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고, 적어도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를 3% 이상 올릴 거다. 도이치뱅크에서는 이걸 4%대까지도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제 FOMC 회의를 통해 가지고 투자자들이 시장이 가늠하고자 하는 게 뭐냐 하는 건데 이게 이제 9월달 회의에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이 부분을 이제 가늠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은 그동안 이제 라팔 보스틱 연준 총재가 9월 달에 금리 인상이 좀 중단될 수도 있지 않겠나, 좀 결과가 좋아지면 뭐 이런 얘기들을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기대치가 좀 있었는데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사라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과연 9월 달에 75bp 정도를 인상하지 않을까, 뭐 이런 이제 예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주식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연준의 정책에 의해서 시장의 회복에 대한 분위기가 언제쯤 형성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지금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는 적어도 9월달 FOMC 회의할 때쯤에는 그래도 여기에서 이제 벗어날 회복에 뭔가 가능성이 있겠구나라는 것이
분위기가 형성되어야지만 지금의 어떤 상황들을 잘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국은 뭐 이번 FOMC에서 어떤 회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렵다는 이야기로 들리는데 그렇게 좀 이해를 해도 맞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키워드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사실 듣기만 해도 무서운 말인데요. 바로 뱅크런이라는 키워드를 제가 직접 꼽아봤습니다. 보통 뱅크런은 인출 중단 사태와 함께 찾아오죠. 인출 중단하게 되면 그때부터 내 돈 찾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출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런 뱅크런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지라는 우려가 들고 있는데요. 자, 몇 가지 사건이 지난 밤사이에 발생을 했습니다. 자, 이날 미국 시장에서는요, 세계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바이낸스에서 일시적이었지만 인출 중단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동부 시간으로 오전 8시경에 인출 중단 사태가 발생을 했고 결국 3시간 반 만인 11시 32분경에 다시 거래가 재개되긴 했거든요. 하지만 바이낸스 창업자인 창업자이자 CEO는 비트코인의 낮은 트랜잭션 수수료와 그리고 거래가 몰리면서 인출 중단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 어제쯤에도 또 한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바로 암호화폐 대출 플랫폼인 셀시우스가 인출 중단을 선언한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어제 우리 시간으로 오후쯤에 발생을 했는데 셀시우스 측은 가혹한 시장 환경 때문에 모든 인출을 비롯해 스왑과 이체 등 모든 거래를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주말 사이에는 암호화폐 시장에서 거의 2천억 달러가 증발했죠. 암호화폐 시장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을 비롯한 위험 자산에 대한 매도세가 강력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때문에 비트코인 가격은 장중 한때 23,000달러 아래로 하회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인과관계는 알 수가 없죠. 이 암호화폐를 비롯한 주식시장 매도, 위험자산의 매도 때문에 이런 인출 중단이 발생한 건지 아니면 반대의 인과관계가 발생한 건지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현상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거든요. 자, 위험자산에 대한 매도가 촉발되고 또 가속화되고 있다 보니까 암호화폐 시장도 살아남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암호화폐 시장 진짜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냐, 월가의 전망은 어떨까요? 네, 암호화폐 지금 상황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논란이 좀 될 겁니다. 왜냐면은 자본주의 시장에서 개인의 자산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시장에서 강제적으로 시장에서 뭐 법제화된 기준이 아니라 시장에서 자의적 해석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막았다라는 부분이 어쨌든 나중에 좀 얘기가 좀 될 겁니다.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틀 전에 제니지 옐런 재무장관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은퇴를 위해서 비트코인에 투자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틀 전에 이제 비트코인을 은퇴용 저축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가지고 매우 위험한 움직임이다 이렇게 이제 경고를 했죠. 이제 뉴욕타임즈에 인터뷰를 했는데 피델리티 회사에서 직원들 퇴직을 위한 투자 옵션으로 20% 범위 내에서 비트코인을 제공을 하겠다 이제 이런 계획을 발표를 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위험하긴 하지만 그래도 규제기관이 정부겠죠. 규제기관이 조치를 한다면은 더 합리적인 방향으로 갈 수는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 추천하지 않는다.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연준이라든가 국세청이나 재무부 여기에서 지금 정부가 주도하는 코인을 개발 중이라는 사실은 이미 다들 공개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가격을 어떻게 안정시키느냐 그리고 거래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다양한 테스트를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오늘 같은 하락이 생기면 정부한테는 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경기가 침체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을 갑자기 급격하게 줄이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 그리고 심지어 지난밤에는 안전자산으로 대표되는 금 가격도 2% 이상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의 위기가 이게 뭐 여기가 끝이다가 아니라 어쩌면은 지금부터가 오히려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암호화폐의 위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될지 저희도 좀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저도 미리 보고 약간은 좀 의아하기도 했었는데 바로 이겁니다. 침체기엔 성장주라는 키워드예요. 사실 우리가 논리적으로 아니면 딱 그냥 한 번에 받아들이기에는 참 와닿지 않는 키워드거든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제가 며칠 전에 가치주 ETF 얘기하면서 거기에 발이 묶이면은
매수할 때 정작 자금이 없어서 힘들 수도 있다. 이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생각해 보면 싶고요. 또 하나 이제 제가 차트 하나 가져왔는데 애플 차트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미국 시장이 2015년, 16년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2017년 회복이 됐는데 그때 S&P 500 지수가 이제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돼 있고 캔들 차트가 애플 차트입니다. 애플이 어떤 주식이냐? 바로 미국 성장주의 대표 주식이죠. 그래서 미국 경기가 이렇게 회복으로 전환돼 침체기에서 회복으로 전환되는 그런 시점들이 올 때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가장 빠르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기업이 뭐냐? 그 당시에 바로 성장주 대표였던 애플이나 이런 기업들이었어요. 이걸 보시면 이제 이해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침체기에 뭔가 이렇게 자꾸 가치주가 안전하다 뭔가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건 상대적으로 안전한 거지 손실을 주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제 그 피델리티에서 나온 그 예전에 피터 린치라는 분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제 과거에 1977년부터 90년 사이에 수익률을 29% 이상 만들었어요. 이때가 어느 시기냐면은 바로 유가 폭등이 있었죠. 금리 인상 두 자릿수로 급격하게 올라갔습니다. 거기에다가 경기 침체 엄청 났었죠. 2년 동안 정말 심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도 연평균 29%를 올렸는데 피터 린치가 어떻게 투자를 했냐 봤더니 회사가 어떤 그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높은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를 발굴해서 투자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피터 린치가 이제 어떤 경기 침체 국면에서 조정하는 그 자체에서 잃는 것보다 조정을 예상하려고 애쓰는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은 돈을 잃었다. 이제 이렇게 썼거든요. 그래서 시장의 어떤 타이밍을 잡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굉장히 어리석다라는 얘기까지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떤 시장 조정 상황, 침체 상황에서는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수익이 꾸준히 증가할 수 있는 방어적인 성장 기업들에 주목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애플 같은 기업들이 그 당시에도 꾸준히 핸드폰 많이 팔면서 매출과 순이익을 꾸준히 올린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 그리고 꾸준한 성장을 유지하고 있는 기업. 그런데 우리가 성장주라고 하기에는 조금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그런 흐름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발굴을 해낸다면은 충분히 침체기에도 성장주에 투자해서 앞으로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피터 린치의 투자 사례를 인용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주가 하락 때문에 발목이 묶여 있는 분들, 그러니까 손실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보유하고 있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자, 그럼 그런 분들은 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사례를 좀 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이제 고객분들하고 지난밤에 이제 매수를 시작하는 그런 포지션을 들어가고 있는데, 근데 지금 보면은 지난번 하락장에 이렇게 먼저 들어가셨다가 이제 물려있다라고 표현을 하죠. 물려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할까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의 흐름을 아주 미묘하지만 중요한 흐름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시장이 전저점을 하향 이탈했는데도 불구하고 변동성 지수 빅스가 전고점을 뚫지를 못했어요. 33달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는데, 시장의 어느 다른 한쪽에서는 지금 굉장히 매수세가 강하게 유입되고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것들이. 그리고 달러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것 또한 미국에 대해서 신뢰가 그래도 유지가 되고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매수의 시간인데 과거와는 이 흐름이 달라요. 금융위기도 아니고요. 중동에 전쟁이 난 것도 아닙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를 가정을 한다라면은 아까 이제 말씀드린 과거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기술적으로 마이너스 한 17% 정도 더 하락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락을 하는데 지금부터 매수를 시작해야지 피터 린치가 말한 것처럼 바닥을 갖다가 예측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아니라 그 흐름을 타고 쭉 이 위기를 넘어가서 회복기에 큰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전략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지금 주식 보유 비중을 50%를 넘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굉장히 위험 회피적인 경우에는 30%까지만 하겠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포트폴리오 내에서 50%로 비중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국내 투자자분들 삼성전자 가지고 계신 분들 6만 원 중반대에 사셨는데 5만 원대 들어가면 바로 사야지, 이런 건 굉장히 잘못된 전략입니다. 지금은
비중을 조절해서 시장이 어떻게 다시 회복이 되는가를 보고 지난번 가격에서 다시 사더라도 시간을 갖고 그걸 기다리는 전략을 가져가야지 무조건 조금 떨어졌다고 사면은 그 다음에 더 떨어지면은 심리적으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 10% 하락할 때 한 번 더 사고 마이너스 7%는 어쨌든 이제는 바닥이니까 깡으로 버텨보겠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주식시장에 들어가야 되지. 지금 상황에서 조금 하락할 때마다 매수해야지 이렇게 가면 결국은 자금 딸려가지고 이 시기가 지나가기도 전에 먼저 이제 포기해버리는 이런 상황이 생기겠죠. 그래서 먼저 지금 들어가 계신 분들은 시간은 어쨌든 투자자 편입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편이기 때문에 시간을 좀 여유 있게 갖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경험에서 묻어나오는 그런 투자 조언인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키워드 공개하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파산 속출인데요. 오늘처럼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이렇게 부정적인 뉴스들이 좀 가득합니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면요.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기업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일단 첫 번째 기업부터 보겠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 가운데 하나인 바로 일렉트릭 라스트마일 솔루션이라는 기업입니다. 자, 이 기업은 이제 상장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은 기업인데요. 벌써 파산 절차에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업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상업용 전기 밴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지난 6월에 이 스펙 기업과의 합병을 통해서 시장에 상장했습니다. 스펙 상장 기업에 대한 투자가 통화 긴축 시기에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자, 이 기업은 이번에 1년 안에 챕터 7 파산 보호 절차를 통해서 자산 유동화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말이 멋있어서 자산 유동화지 이게 쉽게 말하면은 공장도 팔고 기계도 팔고 해서 이제 결국 청산 절차에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자, 또 다른 기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주말에 나왔던 기업인데요. 또 다른 기업이 파산 보호 신청을 했습니다. 화장품 기업으로 유명한 레블론인데 이 기업은 이르면 이번 주 중으로 챕터 11 파산 보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지난주에 밝혔습니다.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문제 등으로 인해서 지난 수년 동안 쌓아왔던 부채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 수준까지 이르렀고 결국 파산 보호 신청에 들어가기로 결정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자면 이 챕터 7과 챕터 11은 약간의 뉘앙스가 좀 다른데요. 일단 챕터 11의 경우에는 레블론이죠. 레블론의 경우에는 회생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파산 법원의 감독하에 구조조정을 하는 게 챕터 11이고요. 챕터 7의 경우에는 회생 가능성이 낮을 때 청산을 통해서 자산 유동화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긴축 기조가 심각해지면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며 파산 신청을 하고 있는 기업이 있다는 얘기인데 자, 앞으로 그렇다면 파산 신청을 하게 되는 기업은 더 늘어나게 될 것인가? 월가의 전망은 어떤지도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로 그럼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됐을 때 투자자들에게 의미하는 바는 뭘까요? 네, 파산 기업은 2007년도에 저도 맨하탄에서 이제 이 일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로 썼습니다. 파산 기업 늘어나는 거에 따라서 시장이 내리막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제 보고서도 쓴 적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차트, 제가 스타티스타 차트를 갖고 왔는데 그때의 어떤 레벨과는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형성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늘어나더라도 그 수준이 굉장히 낮게 형성돼 있기 때문에 그때와는 구조적으로 좀 다르다라는 거죠. 상업적인 파산이 지금 2021년도에 3,587건 나왔는데 거의 절반 가까이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20년보다도. 기업 파산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은 2007년도, 8년도 이때처럼 자금의 어떤 현금 흐름이 막혀가지고 어떤 연쇄부도의 구조적 위험이라고 보기에는 지금은 어렵다는 거죠. 지금은 최근에 제가 이제 IT 기업들이 펀딩 자금 부족해가지고 갑작스럽게 2만 명이나 해고했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지금은 자금 부족이 그렇게 기업별로 다가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봤을 때 만약 지금이 2007년도, 8년도처럼 구조적인 어떤 그런 문제다, 연쇄적인 문제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주식시장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하지만은 지금은 구조적인 문제가 아니고 기업별로 그런 문제가 형성된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가 주의시해서 볼 필요는 있지만 어떤 파산 신청 기업 수에 대해서 우리가 위험을 느끼고 뭔가 행동할 때는 아니다라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런 현상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 투자자들에게 중요한 거는 과연 이런 현상이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즉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냐. 그러니까 그렇죠. 연준과 정치적인 어떤 힘을 써도 해결할 수 없는 시스템 리스크로 갈 것이냐를 보는 건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구조적 문제는 아니니까 물론 관심 갖고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걱정할 것까지는 아니다. 이 정도로 받아들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마켓 픽4 시간을 통해서 지난 밤 사이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살펴봤습니다. 큰물생 김태수 미국 세무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